두개골을 늘리는 것은 아주 오래되고 신비로운 의식으로 시간과 공간의 경계를 넘어 이어져 왔습니다. 이것은 서로 멀리 떨어진 문화들 사이에서 공유된 관습으로 중앙아메리카의 프리콜럼버스 문화에서부터 이집트, 중국을 거쳐 호주에 이르기까지 이어져 왔습니다. 하지만 만약 이 의식이 그저 복합적인 의례 체계가 아니라 오히려 고대 민족의 존재에 대한 단서라면 어떻게 될까요? 혹시 이것이 심지어 지구 밖에서 기원을 가진 문명의 존재를 드러내는 징트라면 어떨까요? 오늘 우리는 고고학에서 가장 매혹적인 수수께끼 중 하나인 세계 여러 지역에서 발견된 장두형 두개골에 대해 탐구해 보겠습니다. 이 유물들의 정확한 의미는 무엇일까요? 왜 이 유물들은 학자들의 상상력과 연구를 끊임없이 자극할까요? 아주 먼 시대에 놀라운 여행을 준비하세요. 이 여행은 우리가 알고 있다고 믿는 모든 것을 뒤집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험을 시작하기 전에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채널을 구독해서 저희를 응원해 주시고 새로운 영상을 놓치지 마세요. 이 상태를 가리키는 과학적 용어는 돌리코케팔리아입니다. 세계 여러 지역에서 발견된 이러한 독특한 형태의 두개골들은 대부분 두개골 결박이라는 관습을 통해 만들어졌으며 이 과정은 두개골 변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은 어떻게 이루어졌을까요? 신생아의 두개골은 태어날 때 상당히 유연하며 이 특성은 몇 달 동안 유지됩니다. 따라서 두개골의 모양을 바꾸는 것은 머리 주위에 붕대나 끈을 감고 두개골 뒤쪽이나 때로는 앞쪽에 판자를 대는 방법을 함께 사용하면 점차적으로 그 형태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많은 학자들에 따르면 이러한 변형을 이루는 데 필요한 기간은 일반적으로 6개월에서 3년까지 다양했습니다. 연구자들에 따르면 두개골을 늘리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일부 문화에서는 높은 사회적 지위의 상징으로 사용되어 엘리트나 특정 민족 집단의 구성원을 구별하는 데 쓰였고, 다른 문화에서는 아름다움의 특징으로 여겨져 이를 가진 사람이 더 많은 인기를 끌었습니다. 일부 이론은 이러한 관습이 특정 의식이나 종교적 신념과 관련이 있었다고도 제안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전부일까요? 아니면 두개골을 늘리는 것 뒤에는 훨씬 더 복잡하고 신비로운 현실이 숨겨져 있는 걸까요? 1928년 훌리오 텔로는 페루의 가장 위대한 고고학자 중 한 명으로 리마에서 남쪽으로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파라카스 반도에서 여러 차례 발굴을 진행했습니다. 텔로의 작업은 크고 정교한 공동묘지를 밝혀냈으며 그곳의 모든 무덤에는 미라로 만들어진 가족 전체가 들어있었습니다. 가족의 각 구성원은 값비싼 색색의 천으로 감싸져 있었지만 가장 흥미로운 점은 이것이 아니라 미라 중 일부의 두개골이었습니다. 이 두개골들은 매우 길게 늘어나 있었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이것은 세계 여러 지역에서 사용된 관습이었지만 파라카스의 두개골은 독특한 특징을 보여줍니다. 두개골 변형 기술은 두개골의 형태를 바꿀 수 있지만 그 부피에는 영향을 줄 수 없습니다. 텔로는 그의 발굴 중에 약 300개의 두개골을 발견했는데 이 두개골들은 일반적인 것보다 25% 더 큰 두개골 부피를 가지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무게도 달랐습니다. 실제로 이 두개골들은 같은 지역의 현대인간 두개골보다 평균적으로 60% 무거웠습니다. 따라서 붕대 감기로 두개골 형태를 바꿀 수 있다면 두개골 부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은 무엇일까요? 일부 연구자들은 이것이 뇌 척수액의 축적로 인해 두개골의 부피가 커지는 수도증이라는 질병의 결과일 수 있다고 가정했습니다. 하지만 이 가설은 두 가지 이유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텔로 교수님이 이런 상태의 두개골을 약 300개나 발견했다는 점인데 이 질병은 매우 드물기 때문에 통계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두개골 변형의 특징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수도증이 있는 두개골은 더 구형에 가까운 모양을 띠지만 파라카스에서 발견된 두개골은 뒤쪽이 길게 늘어난 형태입니다. 이 외에도 추가적인 이상 현상이 발견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두개골 뼈의 구성에 차이가 있다는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실제로 이 두개골에는 시상붕합선이 없고 광대뼈가 더 두드러져 있습니다. 또한 눈에 안 와도 일반적인 인간 두개골과는 다르게 보입니다. 이 모든 점을 고려할 때 이는 단순한 변형 관습의 결과라기보다는 유전적 차이일 가능성이 더 높다고 생각됩니다. 게다가 그러한 변형 관습만으로는 이렇게 뚜렷한 이상을 만들어낼 수 없었을 것입니다. 텔로 교수는
파라카스인들이 차빈 문화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차빈 문화는 유명한 거석 유적지인 차빈 우안타르를 만든 바로 그 민족입니다. 그의 이론은 두 문명 사이의 놀라운 예술적 유사성, 특히 도자기와 고양이과 동물의 묘사에서 나타나는 유사성에 근거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교수는 파라카스 문명을 약 3000년 전으로 추정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파라카스 해골의 DNA 연구 결과 이들이 페루의 어떤 인구와도 관련이 없다는 것이 밝혀졌고, 따라서 이들이 차빈 문명보다 앞선 문명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차빈 사람들이 살던 지역에서는 길쭉한 해골이 한 번도 발견된 적이 없습니다. 요약하자면 파라카스 해골의 분석은 두개골 변형이 단순히 의례적 관습의 결과였다는 기존의 생각에 도전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이것이 고대 인구의 유전적 특징일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여기에 유전적 분석 결과가 추가되며 이는 약 3000년 전 지역 인구와 연관이 없음을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누구였을까요? 3000 anni fa. Quindi, chi erano i Paracas? 최근의 몇몇 발견에 따르면 파라카스 인구가 부족 집단이 도착하기 전에 나스카 지역을 거주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바로 유명하고 신비로운 나스카 지상화의 창조자일 수도 있을까요? 여러 독립 연구자들에 따르면 이러한 모든 측면이 파라카스가 우리에게는 알려지지 않은 고대 민족의 후손임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전 세계에 수많은 단서를 남겼다고 합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길쭉한 두개골의 발견은 파라카스인들만의 특징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퍼져 있는 현상입니다. 하지만 파라카스의 길쭉한 두개골이 인위적인 변형의 결과가 아니라면 지구상의 다른 장소에서 발견된 다른 유물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알고 있을까요? 그것들 또한 고대 민족의 결과로 볼 수 있을까요? 너는 얼마나 아름답고 위대한가. 모든 나라 위에서 높이 빛나고 내 광선이 땅을 감싸고 있다. 내가 정한 경계까지. 왜냐하면 너는 태양이고 그들의 경계까지 닿으며 그것들을 내 사랑하는 아들에게 복종하게 하니까. 이것은 태양신 아톤, 최고의 신에 대한 찬가의 한 구절입니다. 이 찬가는 아케나톤의 권력을 정당화합니다. 아케나톤은 이집트 학자들에 따르면 기원전 1375년에서 기원전 1336년 사이에 통치한 파라오입니다. 아케나톤은 이단의 파라오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의 통치 기간 동안 그는 수많은 신들을 부정하고 아톤의 유일신 신앙을 도입합니다. 그는 이집트에서 진정한 혁명을 시작합니다. 그는 고대의 가르침을 되살립니다. 피라미드 건설 시기로 거슬러 올라가는 가르침들. 그 시대는 순수함과 정의와 사랑의 태양이 결코 지지 않을 것이라는 신념의 시기로 여겨졌습니다. 아케나톤은 왕이자 조상들의 유산을 지키는 임무를 맡은 대제사장으로서 지상에서 영적 권력과 세속적 권력을 모두 가진 자입니다. 아케나톤은 고대 이집트 역사에 지울 수 없는 흔적을 남겼으며 일부 학자들과 많은 종교인들은 파라오의 사상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상 사이에 일종의 유사성이 있다고 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아케나톤을 고대 이집트의 두드러진 인물로 만든 것은 그의 사상과 행동만이 아닙니다. 파라오는 또한 매우 독특한 신체적 특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아케나톤은 양성적인 외모를 가지고 있었고 손가락은 보통 사람보다 거의 2배나 길었으며 두개골도 놀라울 정도로 길쭉했습니다. 이 특징들은 파라카스에서 발견된 두개골과 매우 유사합니다. 그의 외모는 믿을 수 없을 만큼 특이했습니다. 일부 연구자들은 그의 외모를 거의 외계인 같다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신체적 특징을 가진 건 그 혼자만이 아니었습니다. 아내 네페르티티 역시 길쭉한 머리와 매우 독특한 얼굴 윤곽을 가지고 나타납니다. 왕실 부부의 딸들 또한 이러한 이상한 특징들을 지니고 있습니다. 아케나톤의 특이한 외모를 설명하기 위해 일부 연구자들은 파라오가 마르판 증후군이라는 특정 질병을 앓았을 것이라는 가설을 제시했습니다. 이 증후군의 영향 중에는 실제로 양성적인 외모와 두개골 기형을 유발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면 파라오와 혈연 관계가 전혀 없는 그의 아내의 외모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아케나톤이 죽은 직후 그의 존재는 고대 이집트에서 지워졌고 그를 묘사한 이름과 이미지들은 많은 기념물에서 제거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혁명적인 도시 아케타톤, 오늘날의 아마르나는 버려졌습니다. 다시 다신교 숭배로 돌아가고 아케나톤의 통치와 그의 혁명적인 영향력은 영원히 역사에서 지워졌습니다. 아케나톤에 관해서는
그가 실제로 묘사된 모습과 닮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지만 그의 후손들은 어떨까요? 하지만 일부 연구자들에 따르면 이들은 예술적인 이유로 이런 방식으로 묘사되었습니다. 하지만 왜 이런 예술 양식이 왕실의 두세 명에게만 적용되었는지는 아직 완전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이집트에 있는 길쭉한 두개골의 묘사와 전 세계 다른 지역의 발견들이 단순히 질병, 인위적인 변형 혹은 상징적인 의식의 결과인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 독립 연구자들에 따르면 이 모든 것은 새로운 방향을 가리킨다고 합니다. 이것은 분명히 아주 오래전에 시작되어 전 세계로 퍼진 관습이지만 그 기원은 훨씬 더 신비로우며 항상 명확하게 밝혀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의식, 조작, 신체 질병만으로 설명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증거로는 19세기에 활동했던 두 명의 영향력 있는 과학자가 있습니다. 페루의 인류학자 마리아노 에두아르도 데 리비에로와 스위스의 자연주의자이자 탐험가 요한 야콥 폰 치우디인데 이들은 미라의 자궁에서 머리가 길게 늘어난 태아를 발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같은 형태, 즉 머리에 인위적인 압력의 흔적이 없는 모습이 아직 태어나지 않은 아이들에게서도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것이 사실임을 우리는 임신한 여성 미라의 자궁에 있던 태아를 관찰함으로써 확실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타르마에서 2리그 떨어진 후이차이의 한 동굴에서 발견한 것으로 현재는 우리 소장품에 있습니다. 산부인과 분야에서 명성이 높은 트레폰 교수는 그 태아가 임신 6개월임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매우 뚜렷하게 드러난 두개골의 형태에 따르면 이 태아는 우앙카스 부족에 속합니다. 이 결정적이고 흥미로운 증거의 그림을 독자 여러분께 보여드리겠습니다. 페루 인종의 두개골 형태가 오직 기계적인 작용만이 유일하고 배타적인 원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과는 반대되는 입장입니다. 또 다른 매우 흥미로운 발견은 페루에서 이루어졌는데 그곳에서 겨우 10달 된 아기의 미라가 발견되었습니다. 과학자들은 이 미라의 연대를 6천, 8천년으로 추정했으며 이는 이집트 어떤 미라보다 오래된 것입니다. 이 미라는 오늘날 베트몰드의 죽음의 아이 라는 이름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 미라 역시 놀랍게도 두개골이 길쭉한 형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수천 년 전의 아주 어린 아이들, 심지어 태아에서도 길쭉한 두개골의 증거가 존재한다면 이러한 길쭉한 두개골이 단순히 인위적인 조작의 결과만이 아니라 고대 민족의 증거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이러한 발견들이 우리가 언급하고 있는 개별적인 사례들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길쭉한 두개골은 지구의 거의 모든 대륙에서 발견되었으며 최초의 증거들은 아주 오래된 시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길쭉한 두개골에 대한 최초의 증거는 실제로 이라크 샤니다르에서 발견된 무스테리안 유골에서 찾아볼 수 있으며 이 유골은 대략 30만 년 전에서 3만 년 전 사이로 추정됩니다. 이것은 신생아의 두개골 모양을 의도적으로 변형시키는 것으로 추정되는 관습이 선사시대부터 존재했던 매우 오래된 관습임을 시사합니다. 이러한 관습은 예를 들어 기원전 4000년경 이미 비블로스와 같은 도시에서 알려져 있었으며 이후 스키타이인과 훈족과 같은 민족의 이동을 통해 유럽 전역으로 더욱 확산되었습니다. 또한 수많은 문화에서는 두개골 변형이 먼 옛날 지상에 내려온 신들에 의해 내려진 신성한 명령이었다는 전통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폴리네시아의 오래된 전통에서는 이러한 관습이 하늘에서 온 피부가 밝은 사람들에 의해 가르쳐졌다고 전해집니다. 마찬가지로 중앙아메리카에도 고대 아메리카 원주민의 조상들에게 이 관습을 따르라고 명령한 하늘의 신들에 대한 유사한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페루에서는 만코 카팍신이 자손들이 약하고 복종하며 순종하도록 두개골 변형을 강요했다고 전해집니다. 하지만 이 관습이 실제로 그런 효과를 일으켰다는 증거는 발견된 적이 없습니다. 또한 남아메리카에서 길쭉한 두개골의 분포가 볼리비아 포토시 근처 티티카카 호수 남동쪽 광산 지역에서부터 페루 북서쪽의 카아마르카시까지 정확한 지리적 경로를 따라 나타난다는 점도 흥미롭습니다. 이 경로는 비라코차의 길이라 불리는 경로를 따라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비라쿠차는 잉카 신화에서 세상을 만들고 인간과 다른 모든 신들을 창조한 창조의 신으로 여겨집니다. 이 매우 오래된 관습 뒤에
오늘날까지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무언가가 숨겨져 있다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단서들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필연적으로 이런 질문이 떠오릅니다. 콜럼버스 이전 문명들, 이집트 문명, 그리고 많은 다른 문화들이 고대에 공통된 기원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물론 가설은 매우 많습니다. 머리가 길쭉한 사람들은 아주 오래된 민족으로 지혜와 지식을 갖추고 있었으며 그 기원은 시간의 깊은 곳으로 사라졌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다른 연구자들은 이 길쭉한 두개골을 가진 사람들이 별에서 온 민족의 증거이며 인류와 외계 문명 사이에 아주 오래된 접촉의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이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길쭉한 두개골에 대한 다양한 DNA 검사가 진행 중입니다. 아직 확실한 데이터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곧 발표되면 다음 영상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적어도 한 가지는 확실히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전통은 우리 조상들에게 매우 중요한 것이었고 전 세계로 퍼져나가 현대까지 전해져 왔다는 점입니다. 좋아요. 이제 여러분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저희는 곧 다시 찾아올 예정이고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저희 채널을 구독해서 저희의 활동을 응원해주세요. 다음 이야기에서 만나요.